어서와요. 반가워요. 출석 기록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서두르느라고 놓친 거 있으면은 천천히 그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제가 벽석톡에 올린 기사 내용 한번 꼼꼼히 읽어서 오늘 그 기사 내용 가지고 토론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내용 한번 꼼꼼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잘 지냈습니까? 잘 예. 지냈습니다. 네, 효빈이도 잘 지내셨어요? 경민이 같은 경우는 쫙 올라왔 거 보니까 확실히 잘 지냈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사 검색해 보니까 500 몇십 명,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00명대에서 다시 500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우리가 공포에 잠기지는 말자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더 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꽤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어쨌든 인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와 만난 우리 선수들 괜찮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사 한 편을 먼저 보면서 한번 가볍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세계문화사, 세상의 문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의도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 모두는 다 늘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저가 또 백석대학교 교수로서 이렇게 늘 나름대로 넓히려고는 하지만은,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늘 다니는 길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경험치에 또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경험치에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또 이런 교수님도 만나고 저런 교수님도 만나고 이런 수업도 만나고 저런 수업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기회들, 특별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중요한 윈도, 창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화두를 던질 때가 있어요. 우리 수업의 교재 범위를 때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화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다니는 일상에 다니는 길에서 또 다른 길을 한번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경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죠. 그러면 오늘도 그런 또 다른 골목길 한번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아직도 꼼꼼히 좀 읽지 못했으면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지 저희가 토론 닿아질 수 있으니까, 그 기사 내용을 지금도 한번 안 본 친구들 읽어주시고요.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이 기사를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빠를 테니까 안 본 친구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또 본 친구들은 제가 공유한 화면 보이시잖아요. 이 화면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큰 글자의 얘기, 그것만 들어도 문맥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의 기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저는 한번 아직 읽지 못한 친구들 혹은 읽은 친구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삼성 사장 출신 유튜버, 등산보다 공부가 좋았습니다. 유튜버 도전하는 삼성 서울병원 윤순봉 전 사장 이야기예요. 이분은 지금 현재 64세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들에 비한다면은 삼성에서 오래 계셨고, 특별히 삼성의 초대 삼성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 이건희 회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삼성 그러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은 이재용 부회장,
그분이 지금 현재 삼성을 대표하는 얼굴인데요.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고 그분의 할아버지가 삼성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이다. 그런데 지금 전 윤순봉 사장님 유튜버 이분은 주로 이병철 1대 회장, 그 다음에 이건희 2대 회장 시절 때 많은 활동을 하셨고 삼성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고 작년에 퇴임하신 분이다. 삼성 석유화학에서도 사장으로 일했고 마지막에는 삼성 서울병원 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다. 자, 또 다른 소제목의 삼성그룹 사장 출신인데 유튜브 세상에 뛰어드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례적인 얘기하고 어떤 점에서 본인의 지식이 이 유튜브 세상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메르스 지난 메르스가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흔들었었잖아요. 그때 삼성병원에서 메르스가 막 이렇게 확산되면서 욕 많이 먹었었어요. 굉장히 욕 많이 먹었는데 그때 사장님이셨대요. 그래서 그때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배움을 시행착오 속에서의 큰 배움이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배움을 얻어서 지금 유사한 코로나 시대 때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영상 제작은 혼자 하시나요? 아니요. 영상 제작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스태프가 있습니다. 저는 컨텐츠만 제가 제작하고요. 그 컨텐츠를 유튜브 영상으로 포장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이거 아주 치명적이네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기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좀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글자가 너무 많고요. 글자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보통 유튜브에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데 사장님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목소리만 출연하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상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개성을 얘기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끼를 발휘하세요. 어제도 제가 그제도 제가 화요일 날도 제가 오픈 포럼 열면서 그 오픈 포럼의 제목이 뭐였어요? 꿈갖기. 우리 청년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갖다 다 지워버리고 B가 되거라. A는 아니야. 너는 B가 돼야 돼. 이게 좋은 교육일까요? A면 A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개성을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정말 사회 공헌 활동치고 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영상 보니까 어떨 때는 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셨던데 그것도 어쨌든 이분의 끼예요. 이것이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떠나가지고 그걸 기자가 계속 묻고 있고요.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하드 트레이닝? 바로 그것이 또 제가 특별히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토론하고 싶었던 5Y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이병철 회장을 통해서 5Y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펀더멘탈, 자신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편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이 표피적으로 단편적으로 너 나 좋아해 뭐 이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전환 확대 논쟁 그 사례를 들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의사 숫자가 많다 적다 어떤 통계들이 있어요. 근데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팩트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팩트로 보여주는 그 얘기도 물어야 되고 물어야 될 때 결국은 그 팩터가 의미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묻고 싶었고
중요한 지혜가 사장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 은퇴 이후에 대개 사장님 같은 분들은 책을 출판해서 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 남기려고 하는데 출판 기회 있지 않았습니까? 물었었고요. 저는 이 시대에 영상으로 특별히 유튜브에 여기 보니까 온갖 자극적인 콘텐츠가 득세하는데 좀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뭔가 튀어야지 자극적이어야지 한 사람이 더 눈이 가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자꾸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죠. 자극적인 콘텐츠, 선정적인 콘텐츠, 뭔가 쇼킹한 콘텐츠로 넘어가는 것이 유튜브 환경인 것 같다는 이분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본인은 좀 달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30대 반응 뭐 보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기사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길게 소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글 중에서 소제목 있으면 우리가 쫓아가기가 좀 쉬웠잖아요. 소제목을 가지고 유 사장님의 윤수목 사장님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느낌, 또 윤 사장님과의 여러분들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가 또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대화 혹은 질문, 그런 얘기들을 한번 우리 아침에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발표해 보시겠어요? 4번 빅넷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저는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맨날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솔직히 그 젊은 나이가 아니신데 새로운 거 시작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도전하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이 하이파이브 예술이 정말 아주 진짜 진솔한 얘기, 진솔한 얘기고 이해가 돼요. 나도 사실은 그런 후회할 때 많고요. 좀 더 일찍 시작했고 과거에도 여러분 또래에도 아니면 여러분 더 어린 청소년 때도 그렇게 후회하면서 아침을 시작한 날들이 적지 않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는 지금도 좀 더 일찍 시작했었으면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내 마음은 한편에 있어요. 근데 예술이 얘기처럼 이분은 먹고 살 만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학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많은 동기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도 크지 않을까요? 이거는 옳다 그러다 맞다 그러다라고 해가지고 OX로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또한 어떤 면에서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 그거 우리 부정할 수 없고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왜 하는가? 사회에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었을 때 예술이 얘기처럼 이분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먹고 살고 해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자기를 엔조이 할 수 있는 40년 동안 직장에 묶여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모아놨던 걸 가지고 자기가 자신에게 보상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변화는 항상 어렵거든요. 20대의 변화도 어렵고 60대의 변화도 사실 변화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속 자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힘든 것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변화와 먹고 살기만을 위한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늦었다만 후회하면서 또 내년에 임용고시 보기 위한 예술의 공포, 두려움이 있겠지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그 입시, 학력고사, 수능 준비해야 되는 우리 후배들의 공포도 사실은 저희가 다
다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얼마 전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60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도전한다고 한다면은 나도 너무 초조하게 늦었다, 늦었다, 아쉽다, 아쉽다라고 동동거리지 않고 그저 매일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멋진 적용인 것 같아요. 시사 적용이죠. 또 다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경차학부 적금침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회장님이 얘기한 거 유튜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얼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음, 금치 얘기도 여러 번 재밌게 들려지지 않았는가요?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 비주얼 이미지를 파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이미지가 사실 영상 매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 이제 유튜버들이 얼굴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그 얼굴의 표정과 그것도 소통의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요. 근데 이분은 비주얼 이미지에 자신의 얼굴을 파는 것보다 소통하는 것보다 컨텐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노하우,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내 유튜브에는 더 전면에 드러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끔찍한 얘기처럼 다수가 사용하는 포맷의 유튜브 양식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개성이 있으니까 좀 좋았어요. 독특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네의 생각이 뭐야? 의식주의 세계사 교재를 읽고 그 저자의 생각에 아멘 아멘 하면서 카피만 떠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했어요. 그 저자하고. 그래서 그 저자의 생각에 동의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기 얘기를 좀 더 담아보세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 속에 발표 속에 제가 좀 푸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개성이 드러나니까. 제가 우리 수업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왜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지 못하고 사실 서울의 다섯 개 궁궐 중에서 경복궁이 가장 먼저고 제일 큰 궁이고 제일 우리 안에서는 제일 오소리티가 있는 조선의 왕궁이 맞거든요. 근데 왜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택되지 못하고 창덕궁이 유일하게 선택되었을까? 다섯 한국의 궁 중에서 가장 한국스러운 궁이었고요. 가장 한국스러운 개성의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궁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독특한 개성의 유산을 찾는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궁이 아니라 창경궁이 아니라 경희궁이 아니라 창덕궁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요. 또 금침의 얘기를 연결하면은 연결이 되는 거다. 개성이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 되는 것이구나. 끔찍스럽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사회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경쟁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독특하기 때문에 인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이분의 배경과 그 유튜브의 성격의 독특함이 이렇게 인터뷰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이유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금치미가 했던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적용을 아니면 또 어떤 질문이 생겼는가요? 사법 이주연 발표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이분이 새로운 자신이 분야와 다른 새로운 분야에 시도하는 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 맞는 것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하려고 좀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분은 그 경력도 되게 길었고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시도해 봄으로써 좀 더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주연이 얘기 또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게 좀 들었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 적용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과거에는 주특기를 하나 꼭 만들어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에 살으려면은 뭐 하나라도 잘해야 된다. 깊게 파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깊게 파는 주특기를 하나 만든다는 것도 여전히 가치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메이저로다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통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합,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잘 조합해서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전공 하나만 내가 보건 전공이야, 디자인 전공이야, 내가 어문 전공이야, 그렇게 해가 내가 일본어야, 내가 국문이야, 내가 시각 디자인이야 해가지고 그 전공 이렇게만 하기보다 그 전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디자인이지만은 좀 공학적인 얘기도 내가 좀 들어서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접목시켜보고 또 문학적인 얘기가 있다면 접목할 수 있는 거 좀 들어 접목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워낙에 그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 하나의 이것이 때로는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너무 단조로운 색깔의 모습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 한 분야 잘 팠어요. 근데 한 분야 팠으면 그 한 분야 가지고 또 계속 얘기를 이끌어가도 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가지고 자신의 노하우를 책으로 내면 되잖아. 책으로. 그것이 전통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은 가만 보니까 요즘 시대의 세상을 소통하고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듣게 하고 싶어. 젊은이들에게 우리 책도 여전히 보고 있지만 책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유튜브라는 채널인 걸 이분이 모르지 않았던 것. 그렇다면은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이 노하우를 좀 더 세상에 소통하는 방법 변화해보자. 연결시켜보자. 내가 그 변화하려면 나도 변화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통속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가 이런 이야기를 또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주인의 생각에는 대단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대의 화두에 가까운 노력을 이분이 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전문들이 파야지 생각하고 대학을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 그 요구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어떤 얘기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또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자, 기독교학부 네. 발표하겠습니다. 기독교학부 누구였죠? 제가 못 들었어요. 김혜은입니다. 네, 혜원이네. 좋아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은 되게 나이가 보통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유튜브를 하셨다는 게 무척 인상 깊었는데 그중에서도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분이랑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협업해 가지고 하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은 약간 이 안에 기사 안에서 쓰였지만 꼰대라든지 하는 용어로 조금 젊은 층과 좀 노인층이 양분화되는 그런 세대인데 이렇게
신송희 프로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 콘텐츠는 사장님이 내시고 또 편집 같은 거는 프로님이 하시는 것처럼 협업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드신다는 게 뭔가 수리공분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에 나가실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맞물려서 뭔가 여기 기성세대 분들의 가지고 계신 지혜가나 아니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세상 밖으로 이면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젊은 세대가 같이 하여서 조금 더 그렇게 화합되고 융합되는 방면으로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생각을 해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연이 너무 내 입장에서는 고맙고 그리고 이 시대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통섭 융합적 사고적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시대 트렌드는 통섭과 융합을 요구하는데 약간은 단절이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진영 논리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미국 요번에 선거하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와 바이든 지도자도 굉장히 그걸 적극적으로 선동했고 완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인 신념을 달리하는 건 좋지만 미워할 것까지는 없잖아. 우리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대화하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가야 될 것인데 승복하기도 어려웠고 진영으로 나라가 미국이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여당과 야당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도 갈려져 있는데 여당과 야당, 법무부와 검찰 쫙쫙 갈라지는 듯한. 근데 혜원이 얘기처럼 젊은 사람들 눈에 어르신들은 꼰대, 꼰대식 그리고 어르신들 눈에서의 젊은 사람들은 시건방진 것들 이렇게 갈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특별히 젊은 PD하고 왜 그 영역은 내가 잘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의 연륜은 또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아직은 세월이 일천하니까 이렇게 서로가 갈라지는 경향도 있지만 협업하고 통섭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혜은이 개인적으로 혜은이겐 새로운 모델, 저렇게도 인터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세대 간의 분열과 단절도 있지만 인터제너레이션, 세대 간의 협업과 소통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유튜브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들려집니다라는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너무 재밌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적용을 쫙쫙쫙쫙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요. 좋은데요. 요 하드 트레이닝이라는 주제 이병철 회장에게 5Y라고 하는 그분의 특이한 방식이고 이 특이한 방식이 이 윤 사장에게는 제 인생의 삶의 펀더멘탈한 가치, 원칙이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5Y라고 하는 질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삶의 방식, 사유의 방식, 공부의 방식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지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미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여러 가지 요 지점에 대한 혹시 여러분의 생각들 나눌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기독교학부 총종화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오웨이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었는데 저는 되게 이제 과제를 제출하거나 이제 무엇을 평가받을 때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은 제 원인을 못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제 원인을 못 찾기보다는 이제 왜 내 생각이 틀렸다 생각하지? 왜 내가 했던 게 틀렸다 생각하지 했는데 결국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계속 물어보게 되면은 제 문제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가장 제 문제의 핵심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종아가 오늘 하나의 큰 거 건졌네. 좋아요. 좋은 적용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 좋아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학부 김덕현 박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서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병철 전 삼성 회장님의 특유 방식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저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냥 약간 지금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마이 웨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게 좀 강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식의 강했었는데 음. 군대에 들어가게 돼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이게 왜 트러블이 되는 거지 하면서 굳이 뭐 OY라기보단 자꾸 왜라는 그런 질문 방식?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물고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되게 좀 안 좋았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된 점이 딱 있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의 경험이 또 생각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삼성 사장 출신 유튜버분의 말 좀 더 공감하게 됐습니다. 음, 음, 음. 나는 녹요비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떠들었던 얘기가 다시 한번 컨펌이 되는 것 같아. 뭐냐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나를 가지고 있고는 녹요비는 여러 가지 녹요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때로는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외향적인 녹요비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내향적인 모습도 있고 또 사람들은 녹요비를 내향적이라고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외향적인 나를 볼 때가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사람은 복잡하고 섬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플하게 A다 B다라고 물론 A 유형, B 유형이라고 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그냥 설명을 모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모두를 다 얘기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인간은 우주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크고 사실은 복잡한 존재 이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노교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경험에 이 얘기가 확 와닿았습니다. 왜라고 물으면서 정말로 이게 뭔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해결하기 위한 진통 속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Why를. 근데 그 Why가 5Why 꼭 5번 물어야 된다는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노교비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것이 2번일 수도 있고 또 3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7번이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5Why라고 하는 것에 규정받고 싶지는 않지만 Why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의 본질, 과제의 본질, 시험의 본질, 그리고 군대에서 부딪히는 관계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때, 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구나. 또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그 얘기가 바로 이병철 회장의 얘기, 윤순봉 이 유튜버의 얘기하고 제가 경험했던 얘기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내가 또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나 또 지난 중고등학교 아니면 지금도 여러 만나는 교수님들 중에서 녹엽군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자네의 지금 시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걸 좀 배워보시게나 그래서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시게나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채워야 되는 공부를 더 채워야 되는 그런 학생 그런 이제
뭔가 더 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많이 강조를 들어왔어요. 아직도 부족하다. 경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배움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도 20대 초반의 젊은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자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대학생 정도부터는 이제는 나도 가르칠 수 있고 나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채워야 되는 사람이게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연결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경험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금 전에 노교비 보셨죠? 군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고 또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40년 삼성에서 사장님까지 하는 그 경험치와 맞대었을 때 그 경험이 노교비의 경험이 작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노교비 스스로가 지금 우리한테 펼쳐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조합되어 있고 이걸 활용해 보자는. 그러니까 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냥 배워야 되는 대학생으로만 여러분들을 규정짓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치님 말처럼 교육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 발표할 수 있는 사람,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좀 제 얘기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양자를 같이 조합해 가지고 개발해 보면은 부족한 것을 또 채우기도 하고 이미 채운 것을 실험해 가지고 이렇게 써먹어 보기도 하고 이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오픈 포럼 꿈과 끼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코치님 저 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게 좀 그런 기회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한 운동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 운동장에는 윤승봉 유튜버 같은 사장님 출신 이런 분들만 되게 우리 많은 포럼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들만 모시잖아요. 그래야지 또 사람들이 들으려고 모이고. 근데 나는 이 포럼에요. 내가 수업을 통해서 만난 우리 친구들을 먼저 더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포럼을 열어가지고요. 화요일 날 한 30여 명이 못 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감동스러운 포럼을 했어요. 질문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아주 디테일하게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그 자리에 섰던 우리 1학년 새내기 학생 안지영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코치님 정말 부족한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그 자리에 정말 세워도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다고 한다면요. 난 우리 선수들을 강사로 모시면서 오픈 포럼을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가면서 우리 백석대학교는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볼래요. 자신감을 얻어서 임파워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계속 해보고 싶어요. 노교비의 얘기 속에서 그 모든 가능성을 노교비 스스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을까요? 특히 5Y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색깔로도 얘기할 수 있고 저 색깔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만큼 얘기하고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이 얘기의 의미를 각자의 몫으로다가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요 얘기는 요만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46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6분에 만나서 오늘 주제 의식주, 특별히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우리 친구들 과제를 보니까 나일론 스타킹에 대한 과제를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제출한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 다 감자 이야기. 그래서 오늘 나일론과 감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따가 우리 56분에 만나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자리에 돌아온 우리 선수들은 그 화면 비디오를 열어주셔서요.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자리에 돌아온 선수들은 네, 화면 열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감자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선수들이 이제 프로젝트 제안했으니까 먼저 우리 그 나일론 스타킹에 대한 얘기 한번 우리 해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하영 강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자, 하영이 발표하는 내용 들으면서 생각해요. 우리 의학 같은 경우 굉장히 친숙할 때 그 스타킹 얘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문화가 있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사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박상근 선생님 대신 이번 동아리 시간에 북일여자고등학교 역사접사 동아리 와루 여러분께 어렵지 않은 세계사 강의를 해주게 된 졸업생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박상근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마루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입장으로서 세계사가 특히 복잡해 보이고 배우기 어려운 과목인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고 싶으니 다들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강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여러분 이제 한창 추워질 때죠. 교복이 치마라서 스타킹 신고 다니면서 버티시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은 옷장 속의 세계사라는 책에 실린 스타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럼 이제 진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스타킹에 맞는 섬유인 나일론은 합성 섬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대표적인 합성 섬유 중에 하나죠. 화학 섬유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도와 인지도 면에서 손꼽히는 섬유고요. 그런 나일론의 정의는 고분자 폴리아미드로 이루어진 합성 플라스틱이에요. 나일론은 석탄, 석유 등을 화합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섬유이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발명된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런 합성 과정을 연금술처럼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럼 이런 신기한 나일론을 발명한 대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일론을 발명한 사람은 미국 듀폰사에 소속된 화학자였던 캐러더스를 꼽는데 당연히 혼자서만 발명해낸 것은 아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나일론이 개발되기 12년 전인 1926년 당시 듀폰사 중앙연구부서의 책임자였던 찰스 스타인이 그 나일론을 향한 개발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는 연구가 장기적으로 투자되어야지 성과로 이어진다는 신념이 있었고 사업 분야의 기반이 되어줄 기초 연구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이사회에 순수 과학 작업이라는 메모를 한 장 제출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기초적인 학문 토대 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스타인은 백방으로 학자들을 찾아 헤맨 끝에 하버드 대학 유기화학과 전임 강사로 재직 중이던 헤러더스를 찾아냈어요. 헤러더스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었는데 계속되는 설득 끝에 결국 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이후 10년간 헤러더스와 듀폰 사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한 끝에 나일론 같은 신물질이 발명되었어요. 헤러더스뿐 아니라 스타인의 장기적인 안목이나 기업의 뒷받침 등이 있어서 그 나일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겠죠. 100여 년 전에 듀폰사를 설립한 듀폰도 이런 발명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듀폰은 일단 이름부터가 미국 같진 않죠. 듀폰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듀폰사를 차리게 된 사람이에요.
듀폰이 왜 미국으로 망명했는지를 설명하려면 라부아지에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라부아지에가 누군지 아시나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과학자예요. 그는 프랑스 혁명 전에 화약 공장의 감독관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프랑스 화약 제조 수준을 유럽 최고로 만들 만큼 대단한 과학자였어요. 듀폰은 그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에게 화약 제조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나 라부아지에는 10여 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후에 세금 징수관으로 일한 경력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되었고, 그의 죽음 이후 듀폰은 공포스러운 프랑스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망명하게 된 거예요. 듀폰은 라부아지에게 배운 화약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화약 공장을 세웠고, 그게 듀폰사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설립된 이후 듀폰사는 미국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해 나갔고요. 듀폰사의 화약은 미국의 여러 전장에서 쓰였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연합국 측이 사용한 폭약의 절반을 듀폰사에서 공급하기도 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지만 덕분에 죽음의 상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죠. 듀폰사가 합성 섬유를 개발하게 된 것도 이런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듀폰은 당연히 죽음의 상인 같은 악명을 싣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더 평화로운 산업에도 눈을 돌렸고, 그때가 바로 스타인이 순수 과학 작업을 계획하고 캐러더스와 연구팀이 기량을 펼치게 된 때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조율이 필요해졌어요. 듀폰사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회사의 존폐를 논할 처지까지 가버렸고, 순수 과학 연구를 지원해주던 스타인이 캐러더스가 있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그 스타인이 있던 자리에 철저히 상업적인 자세를 가진 볼턴이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볼턴이 부임한 것은 캐러더스에겐 큰 불행이었는데, 듀폰에 입사한 이후 돈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어 행복해하던 캐러더스에게 볼턴은 돈 되는 연구를 하라며 압력을 넣었어요. 캐러더스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려는 개인적인 바람과 외부적 상황 사이에서 꽤나 갈등했어요. 그는 학문으로서의 과학에 심취해 있었고,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이런저런 주제로 옮겨다니는 것을 좋아했지만, 볼턴은 그럴 때마다 상업화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보장되는 발명에 집중하길 요구했다고 해요. 1934년에 캐러더스 연구팀에 소속된 줄리안 힐이라는 연구원이 실험을 마친 농축액을 버리려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약간 굳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녹여서 버려보려고 가열하면서 막대로 저어보았는데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거기에서 딸려 나왔다고 해요. 그것을 착안한 캐러더스 팀의 연구로 1935년 2월 28일엔 튼튼하고 탄력이 있는 데다가 석탄의 부산물이라 값싼 벤젠을 사용해서 상업화하기에 안성맞춤인 섬유를 만들어냈어요. 듀폰사가 이 물질을 상품화하면서 나일론이라는 신조어를 상품명으로 삼아서 내보냈죠. 이렇게까지 나일론이 성공한 발명품이 되었으니 캐러더스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을까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캐러더스는 안타깝게도 나일론이 크게 성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1936년에 기업에 소속된 유기화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는 등의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같은 해에 발작을 일으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여동생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1937년 4월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신의 생일 이틀 후였고 아직 41살밖에 안 된 나이였어요. 돈 되는 연구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원래 앓던 우울증이 심해졌다고도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고통받았다고도 하긴 하지만 자살의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나일론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듀폰사가 나일론 섬유를 이용해서 처음 내놓은 제품은 칫솔모와 낚싯줄, 외과 수술용 봉합실이었어요. 이때
칫솔모를 나일론으로 만들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저희는 돼지 털로 만든 칫솔을 이용했을지도 몰라요. 1940년에 나일론으로 스타킹을 만들어서 시판하기 시작했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폭탄과 물, 공기가 당신의 몸을 감싼다라는 마법 같은 광고 문구에 사람들은 매혹되었고 본래 있던 실크 스타킹보다 2배나 비싼 가격인 $1 15에서 35센트 정도의 가격이었지만 첫날 500만 켤레가 동인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어요. 판매를 시작한 첫 해에는 총 6,400여만 켤레의 스타킹을 팔았고요. 나일론이 얼마나 주폰사의 효자 상품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인조 고무 듀프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로 쓴 2,700만 달러를 2해 만에 회수할 수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나일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품으로 활약하기도 했어요. 낙하산과 군용 텐트, 밧줄 등을 전부 나일론으로 만들었거든요. 나일론이 필수인 상황이 되자 여자들은 나일론 스타킹을 모아 기부하기도 했어요. 여자들에게도 나일론은 중요한 대용품이었지만 군수품은 더욱 그러하니까요. 이렇듯 나일론은 활용 범위가 아주 다양한데요. 현대에 와서까지 스타킹을 비롯한 옷이나 양탄자, 플라스틱 장난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부품 등으로도 쓰인답니다. 한때는 부패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에 해로운 섬유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었지만 1998년에 다행히 나일론을 분해하는 섬유가 발견되기도 한 데다 열의 강한 성질 덕에 항공산업 같은 분야의 첨단 소재로 쓰이면서 여전히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아쉽지만 이제 슬슬 강의를 마무리해볼까 해요. 오늘은 이렇게 나일론과 지금 우리들도 자주 신는 스타킹의 발명에 관한 역사를 알아보는데 다들 괜찮으셨나요? 나일론처럼 질기게 맞물린 섬유 소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듀폰사의 스타인과 헤로더스, 듀폰사의 그 창업자인 듀폰의 스승인 라부아지에까지 촘촘히 맞물려 적기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같은 역사적 사건과도 연관된 게 신기하고요. 그냥 평범해 보이던 나일론 스타킹 하나에 많은 역사와 사연이 담긴 것도 즐겁고 매력적이죠. 이런 역사의 매력이 이렇게 시대를 타고 내려올 때마다 여러 사람과 사건이 얽혀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맞물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역사의 매력을 찾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래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 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영이 나일론 이야기, 스타킹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느낌, 피드백, 또 질문, 또 이 컨텐츠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된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사학부 배은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짧게 지나갔지만 본문에서 캐러더스에게 처음에 제안을 거절당했다가 계속되는 설득 끝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제 신념과 목표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신념과 목표가 삶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나일론 이야기, 스타킹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캐러더스라고 하는 한 연구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 4번 차이입니다. 네. 그 앞부분에 이제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세계사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책도 언급을 해서 정말 후배들에게 세계사 이야기를 하러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이도 느꼈고 많은 친구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ES 프로젝트, 오늘 이 교육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하영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를 찝어내고 또 뭐 컨텐츠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차이 얘기처럼 진짜 이 내용, 이 정말 그 세적 분량의 이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3, 40분에 정말 후배들이나 아니면 이 나일론에 관한 어떠한 그 콘텐츠 강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교재를 읽으셨을 텐데 교재 내용을 거의 뭐 변화 없었지만 그 내용의 포인트를 하얀가 잘 엮어가지고 오히려 교재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이 나일론의 역사, 스타킹의 역사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정말 잘 엮어내는 좋은 선생님, 좋은 컨텐츠 편집자의 모습도 이 하영이의 글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차이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해요. 또 큰 틀의 얘기, 작은 틀의 얘기, 여러분들이 느낌 자연스럽게 말랑말랑하게 토론하면서 나일론도 생각해보고 스타킹도 생각해보고 더 큰 얘기,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노하우에 대한 얘기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학부 윤희재 말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고등학교라기보다 실제 활동했던 동아리 마루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주셔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구체적인데 차근차근 설명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윤희 차이 얘기 저도 공감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세 쪽에 두 쪽에 이게 채우게 될 때는 의도는 좋지만은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놓치거나 조금 지루하거나 힘들 수 있거든요. 본인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데 하영이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잘 연결되었고 내가 하영이를 좀 푸시해 본다면은 정말로 하영이가 한번 이번 방학 때 방학은 안 되나 아니면 하영이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북일여자고등학교라고 하니 천안 사람인 것 같은데 천안 사람 맞아요? 네, 천안 사람이에요. 천안 사람이니까 한번 정말 기회가 된다면 박성근 선생님 컨택해가지고 이 동아리 시간에 가서 이런 재밌는 얘기 한번 펼쳐보는 것도 정말 그 후배 친구들한테도 정말로 재밌는. 그래서 북일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마루 자기 경험이잖아. 아까 녹음을 얘기했지만 자기의 경험에다가 이 컨텐츠 과제를 갖다 연결시켜 가지고 하니까는 희재나 사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성이 더 있어 보이고 이건 정말 써먹을 만하네요 라고 하는 피드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경험했고 충분히 많이 배워서 그걸 내가 감히 방금 전에 하영이 내가 한번 가보지 그랬더니 하영이가 설마 그런 일이 그런 표정이 약간 짓지 않았는가 내가 생각해 보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가 오픈 포럼을 열었듯이 만약에 조금 더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다녀오게 되면 하영이는 또 다른 큰 한 스텝을 갖다 뛰어넘는 그리고 그 스텝은 인생의 그 연배 다른 친구보다 조금은 더 이렇게 경험한 자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두드려 보면은 찾아낼 수 있고요. 액션 러닝. 미래사회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친구들을 찾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희재 얘기, 구체적인 사례, 내 기억과 내 경험을 반추해가지고 이걸 접목해서 이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느껴졌던 게 100% 맞아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거창한 것 없이 뭘 느꼈는지 여러분의 느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친구들 이게 11주 차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14주 차면 모든 수업 끝납니다. 15주차는 개별 면담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가기 전에 한 번도 손 안 든 친구들도 한번 여러분의 딴 거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이 발표 들으면서 이러이러해서 좋았다. 이런 것 좀 아쉽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자, 그럼 언제든지 질문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발표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컨텐츠가 풍요한 자료이니까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스타킹에 대해서도 합성 섬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식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일론의 정의는 거분자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하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나일론 스타킹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우리가 그리는 플라스틱은 딱딱한 거고 우리 플라스틱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스타킹도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양한 그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 그림만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배움 아닐까요? 나일론 스타킹이 플라스틱이구나. 일종의 플라스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석탄, 석유 다 유해한 거예요. 이거 공해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석탄 상태, 석유 상태 때는 이게 공해고 환경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원재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몸에 가까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요소로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화학의 어떤 결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해한, 굉장히 위험한 것, 또 다른 용도에 쓰여지는 것이 이렇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연금술이라고 하는 이것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그리고 이 기술은 우리 사고의 연금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수업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그것은 약간은 자신 없는 부정적인 그림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B라고 하는 그림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연금술 아닌가요? 이 연금술이라고 화학적인 연금술도 있지만은 생각의 연금술도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나 대학생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선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선생도 연금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부어 넣어주고 그런 자신감을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라고 길을 죽이기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연금술사, 코치일 뿐만 아니라 연금술사로 서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용기 내봐. 용기 내봐.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에도 우리의 사고 속에서도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연결. 자, 여기서 이제 중심 인물은 하나를 꼽는다면 캐러더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얘기는 이 대단한 역사적 과학의 혁신과 발명이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사람만으로 이런 발전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시사 적용점이 협업, 결국은 같이 협업하는 것. 아까 우리 유튜버 얘기했었을 때 협업이 참 인상적이어요. 인터제너레이션,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가 갈등하고 으르렁거리는 길도 있지만은 흑사병이 돌고 이런 병이 돌았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만 해가지고 빈집에 찾아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걸 훔쳐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흑사병 앞에서 목숨을 내고 그들을 돌보는 천사와 같은, 그러니까 인간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흑사병 앞에서 자기를 더 챙기려고 하는 도둑질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도 있지만 천사가 되는 인간, 그래서 같이 희생하는 그런 인간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신기한 것인데, 그러면서 협업에 대한 가치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응하게 되고 여기 얘기처럼 캐러더스와 두폰 사이의 수많은 과학자들, 그 이전의 역사, 그 이후의 역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어쨌든 혁신적인 발명이 이루어질 때는 중심이 딱 분명하고 이 연구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유능한 과학자와 이런 과학자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헤드 리더십과 같은 스타일, 그래서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되고 기초과학의 어떤 든든함이 실용과학에 어떤 돈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으로서의 짱의 역할과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야 3년 안에 결과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투자 못해. 10년까지도 그걸 기다리면서 투자해 줄 수 있는 기업,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국가의 방침이고 기업의 방침인데 마침 이 기업이 약간 죄책감이 있었다 그랬죠. 전쟁을 통해서 너무 돈을 많이 벌어들였던 그거에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 환경도 또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어쨌든 돈을 대하는 기업과 그걸 가지고 행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스타인이라고 하는 헤드 리더십과 그 다음에 캐러더스라는 연구진, 이 셋의 조합이 혁신적인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역사에는 이런 경우만, 이런 환상의 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르네상스는 기가 막힌 천재 예술가도 있었지만요. 그 예술가의 안목을 사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었던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두뽕 기업처럼 그런 소위 그 투자의 안목을 갖춘 그런 상업 자본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자본과 예술과 자본이 같이 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었을 때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혁신과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역사에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술적 안목이 있다. 예술적 안목으로 들이파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게 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예술적 안목을 사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말하면 크라우드 펀딩 혹은 그런 안목의 그런 지원 단체, 지원 기업 이런 것도 또 연결하면서 그것을 경주할 때 그것이 꽃을 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 프랑스 대혁명. 우리 모두의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역사적 이미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요? 프랑스 대혁명. 자유평등.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세계 역사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어떻게 보면 신분제 사회에서 민주공화정의 사회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데서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 프랑스 대혁명. 거의 모든 역사가들의 보편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OX가 없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러한 긍정적 역사적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변화에는 또 다른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근대사회 발전에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모멘텀이 됐다는 프랑스 대혁명도 한 사람 라보아지에 한 사람 두 번의 관점에 얘기해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광기가 있었어요. 혁명이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혁명의 광기, 그 선동이 프랑스 입장에서 이 대단한 과학자 또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인들을 내쫓게 만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큰 나쁜 짓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또 열심히 살고 또 잘해보고 해가지고 세금 징수 어떻게 보면 갑질이란 갑질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데 뭐 한 일조를 했다라고 하면 비판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악마의 역할만 했을까 물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섬세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이런 희생과 이런 억울한 죽음이 프랑스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공포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함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역사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이 되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그러면서 이런 광기가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이 되는 아이러니 배경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우리가 한번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서요. 촛불혁명 긍정적인 기여 있죠. 촛불혁명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또 어두운 면은 없을까?
그것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촛불혁명, 그 정신을 정말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촛불혁명 그거 가지고 장사해먹는 그룹들은 없는가? 촛불혁명의 진정한 정신, 그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영이 먹는 또 다른 장사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는 안목의 시민들, 청년들이 많아질 때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촛불혁명의 가치가 더 오래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전쟁은요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또 어떤 면에서 전쟁의 수혜자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 특히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 음식점, 뭐 PC방, 뭐 사람들이 와야지 그 투자한 컴퓨터도 얼마나 많이 설치했고 직원들 있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는 일이 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위축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는 친구들, 선수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저쪽 동두천에서 와야 되고, 또 저쪽 그 통학거리가 하루에 편도로만 2-3시간인 경우 엄청 힘들잖아요. 기숙사 생활, 자취생활 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보면은 통학거리를 줄이면서 이렇게 줌으로다가 수업할 수 있는 것이 시간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생각보다 학습 공부에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생각해보세요. 연합군이 사용했던 폭약의 절반을 득봉사가 생산해서 얻었다. 이 수익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익.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적어도 양면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대공황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회사가 또 방침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서 죽음의 상인, 죽음의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미지 개선하자라고 해가지고 장기 투자에 대한 회사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연구 책임자가 바뀌기도 했지만은 대공황이 오게 되니까 회사의 수익 구조가 나빠지는 거예요. 회사는 또 종업원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플랜으로서 투자를 하는 그 방침이 이런 또 시대의 환경에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스타인에서 볼튼이라고 하는.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의 철학이 바뀌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화는 역사에 많은 다른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건들도 1929년의 대공황 이후에 두 번의 기업 정책의 변화, 그 변화는 한 연구자의 삶에도, 한 인생의 삶에도 큰 임팩트를 미치고요. 이 캐로더스가 이전에 스타인이라는 그 리더 밑에서였다면은 그가 이런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사실 스타킹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그분이 어떤 경우에는 그 공을 본인이 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그러니까 참 테스 형 인생이 뭐야? 세상이 힘들어 얘기하는 것처럼 참 이 역사와 세상은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공을 가져가는 그러한 주인공을 만날 때도 있고요. 노력했지만 그 공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고요. 결국은 돈 되는 연구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캐로더스에게 더 재촉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판단이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이라는 스타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믿어지나요?
어때요? 실크 스타킹이 나일론 스타킹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맞는 것일 수 있고요. 신상품이 되었을 때, 새로운 혁신의 상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석탄을 여러분의 몸에 감싼다라는 이런 이미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런 이미지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린 반푼 없이도 없지. 내 몸에 석탄을 두르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로 마케팅한다면 그 상품 다 안 팔릴걸요. 환경 문제에 더더욱 예민한 우리 시대에. 근데 1940년 이 상품이 나왔어요. 석탄과 물과 공기가 당신의 몸을 감싼다. 환호할 수 있었던 가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는 바뀌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시대마다 바뀌어지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실크 스타킹보다도 이것이 더 큰 가격을 이뤄도 여성들은 기꺼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그건 하나의 새로움에 대한 광기였어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원래 가치로 돌아오죠. 원래 가치로 돌아오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지점의 얘기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 나일론 플라스틱 문제는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먹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 자연산 참 좋잖아요. 오히려 자연산 수산물이 미세 플라스틱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참 복잡한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환경 문제 시대에서 분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하영이가 얘기했던 요 얘기, 요 지점, 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스타킹을 신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역사를 꼼꼼히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상에 우리가 만난 의식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얘기가 있으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참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후배들한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아주 의미 있는 선배의 강연의 결론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영이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수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자 얘기는 우리 혜은이, 김혜은. 네. 혜은이가 재밌는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혜은이의 재밌는 접근으로다가 한번 감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백석 세계사 박물관의 1일 도슨트를 맡게 된 김혜은입니다. 여러분, 이번 분기 박물관의 주제를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역사 속의 음식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감자 전시관의 설명과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감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나라와 민족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작물인데요. 이 감자가 전쟁에서 승패를 갈랐고 많은 이들을 살리거나 죽이기도 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전시회와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감자의 숨은 이면을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구 오른쪽 기둥을 기점으로 전시관을 한 바퀴 돌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품 앞에 있는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중간에 설명이 잘 안 들리시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꼭 손을 들어주세요. 먼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1885년작으로 이 작품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은 무척 피곤해 보이네요. 지금은 간식으로도 즐겨 먹는 감자는 옛날에는 서민들의 목숨을 부지시켜주던 소중한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럽에서 감자는 못생긴 생김새와 더불어 감자싹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의 독소로 인해 악마의 과일이라는 오명을 얻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사료나 전쟁 포로의 식량 등으로 쓰이다
점점 민간에도 퍼져나가 일반 식량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그 당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 되었지요. 자, 그럼 다음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농학자 파르망티에예요. 프랑스의 감자 재배를 장려한 사람으로 루이 16세 때의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감자 재배를 널리 장려한 덕분에 1789년 혁명 때 혁명 정부는 프랑스 전역에 감자를 보급해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지요. 혁명뿐 아니라 이전에도 감자는 유럽의 7년 전쟁 때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조건으로 감자 재배를 꼽을 만큼 척박한 시기에 감자는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에서는 그 당시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를 감자대왕으로 7년 전쟁을 감자전쟁으로 부를 정도였다고 하니 감자가 얼마나 많은 것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번에는 코너를 끼고 옆쪽 벽에 걸린 그림을 봐주세요. 이제부터 감자의 역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일랜드 대기근과 관련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우울한 그림이지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골타로, 아일랜드어로 기근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릴리안 루시 데이비슨으로 1946년 작품입니다. 아직 그림 속의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온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별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의 부제이자 별명은 바로 아이를 묻다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기근으로 죽은 갓난아이를 땅에 묻는 옛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845년 아일랜드에서는 감자 마른병이라는 병충해가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영국 역시 일본과 다르지 않게 아일랜드의 곡물과 자원을 무자비하게 수탈했습니다. 그렇기에 값어치 있는 작물은 아일랜드에 남아있지를 않았고 돼지 사료나 포로 식량이라는 인식이 박힌 값싼 감자만 아일랜드에 남아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실정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저런 병이 돌게 되었으니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림 속 사람들처럼 어둡고 마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자 대기근이 끝난 1851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일로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100만 명은 기아를 피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미국에 정착해서 훗날 후손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이 배출했지만 고향을 두고 떠나온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두 옆에 세워져 있는 동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현재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있는 대기근 기념상을 국내에서 카피해 만든 모조 동상이에요. 비쩍 마른 여자와 들깨, 그리고 죽은 아이로 보이는 포대기를 아는 남자의 모습이 이 동상은 당시 참담함과 기근을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 더블린에 있는 동상들을 찍은 사진 역시 이쪽에 같이 걸려 있으니 비교해 보면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꺾어 뒤쪽 벽을 봐주세요. 이 그림은 2011년 당시 아일랜드에 방문한 영국 여왕에 반대하는 풍자화예요. 지금 한국에도 여전히 반일 감정이 남아있고 또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남겼던 만큼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으로부터 1921년에 독립한 이후에도 두 나라는 계속해서 내내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일랜드 대기근 역시 그 이유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근 당시 아일랜드에 별 도움을 주지 않다가 후에 가서야 조금의 원조를 주고 말아버린 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자 외의 작물을 수탈해 간 것,
영국 독재자 크로멜이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의 토지를 몰수한 점 등 영국의 태도로 인해 대기근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아일랜드 장병들이 영국군으로 사출되어 출전하기까지 해야 했으니 그 반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할 정도이지요. 하지만 이런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아직도 영연방에 속해 있고 이를 두고 세계는 계속해서 분쟁 중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아픈 역사를 가진 아일랜드는 현재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며 세계의 귀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 왼쪽 벽을 봐주세요. 이곳에 걸린 그림들은 이 전시관을 둘러보신 관람객분들이 직접 종이에 그리신 작품들입니다. 앞에 있는 탁자에는 종이와 각종 그림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자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림들을 그린 후에 제출해 주시면 전시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전시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으신 관람객께서는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관 역시 여러 테마를 주제로 세계사에 관련된 전시 중에 있으니 재미있게 관람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백석 세계사 박물관의 감자전시관 1일 도슨트 김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연이 발표 재밌게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 감자 이야기 도슨트 김혜연 1일 도슨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느낌 한번 나눠볼까요? 관광학부 윤희재 말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박물관 도슨트라는 그 주제를 설정하신 게 진짜 신박했고요.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그 사건마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설명해 주셔서 인상 깊었고 이해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글의 분명한 계승. 우리가 감자 과제를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을 때 이런 조건은 정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조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희재가 조목조목 그런 개성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피드백을 줬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혜원이한테 한 게 묻고 싶어요. 혹시 이 글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의 출처 같은 것들이 어떤 출처를 활용하셨는가요? 저는 일단은 식탁 위의 세계사 책 안에 나왔던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아일랜드 대기근을 검색하다가 이제 관련된 위키백과 같은 데에서 관련 작품을 소개해주는 걸 보고 이거를 발표로 끌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품을 하나 더 찾아온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다 교재 안에 있는 작품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 그 교재를 같이 봤잖아요. 근데 그걸 세계 박물관이라고 하는 틀을 기획해가지고 그걸로다가 감자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독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도슨트가 되어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내가 도슨트를 해보는 그런 거. 요런 기획의 의도라든지 요런 어떤 창의적 발상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것도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이사 와서 없는데 예전에 서울에 살 때 바로 집 앞 5분 거리에 박물관이 하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전시 미술관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거기를 되게 거리상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도슨트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별로 많으시진 않고 다 제 또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저런 걸 하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경험들이 이러한 과제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요한 얘기 혜연이한테 들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혜연이한테 중요한 얘기 들었죠? 노교비한테서 들었던 얘기, 하영이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도슨트를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경험은 혜연이의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집 앞 5분 거리에 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위치한 집에 사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혜은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수업의 누구보다도 그런 경험치가 많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아직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여정을 20 정도 살아오면서 경험한 독특한 것들이 있고요. 독특한 배움들이 이미 있다니까는요. 도슨트들이 하는 거, 그분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도슨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경험치와 그런 지식이 요번에 도슨트로 설계해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엉뚱한 데서 책 보고 엉뚱한 데서 찾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기존의 교재를 중심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희재 얘기처럼 특이해요. 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기 쏙쏙쏙쏙 들어왔어요. 개성스러워요. 감자글을 읽었는데도, 우리 교재 하나 가지고 읽었는데 이렇게 개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경험치에서, 개성 있는 경험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과목도, 다음 학기에서도, 남아있는 과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두들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두들겨 볼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혜은이한테 이 많은 노력과 열심에 비해서 큰 아쉬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아까 하영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실제 학생들한테 눈높이 맞춰 정리한테 교재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영이 그렇게 피드백을 줬었잖아요. 혜원이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이 글은 창의적인 프로젝트예요. 많은 상상력이 들어가 있고, 그 상상력은 경험치를 기본으로 해요.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젝트예요. 교육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해서, 내가 이 클래스인지 다른 클래스 이렇게 박물관 그림으로 얘기했었을 때 혜원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림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기에는 스페이스라든지 분량이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나름대로 이 많은 그림 이야기, 조각 이야기 가운데서 대표적인 몇 가지는 설명을 잘 했지만은, 만 가지 설명보다도 그림 하나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었을 때 아마 우리 클래스에 있는 그 관람객들은 직접 봤지만 우리는 직접 보지 않으니까, 우리 관람객으로 분해져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 훨씬 더 파워풀하게 혜은이의 설명이, 감자 이야기가 만 배나 더한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림 몇 장 이미 찾아보고 있었으니 그림 몇 장 여기다 얹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거는 왜 연결을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살짝 생각을 했던 건 같은데, 그러게요. 왜 못했을까요? 저도 정말 코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피드백을 받고 나니까 뭔가 사진을 조금 더 넣었으면 정말로 더 눈앞에서 설명해 주는 느낌이 났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도 많이 지금 의아한데, 앞으로 좀 더 이런 기회가 많을 텐데 시각적인 요소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끓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각적인 걸로다가 감자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기획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혜은이의 상상력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도 이 친구가 얼마나 몰입되어 있었고 이 친구의 경험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 나가기 전에 이게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 마지막 작품들은 여러 관람객들이 직접 다녀가면서 그린 작품인데, 여러분들 요거까지 해가지고 재미있게 마무리하고 가시면 더 의미 있어요. 협조해 주세요. 이런 멘트까지 할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 상상력은 아주 멋진 상상력의 현실성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거 만 가지보다도 더 결정적인 그림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고 없는 찐빵 안고 같은 그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이고, 혜원이의 그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코치는 무한 박수를, 격려를 보내고요. 그런 기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될 때 뭔가 작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실험에 대해서 나한테 박수를 듣고 싶다면
연락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픈 포럼, 열린 포럼 꿈갖기에 강사로서 쓸 수 있는 나름대로 작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활동에 또 참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숫자가 뭐 500명, 600명 넘어간다는 보도 더 좀 얘기하지만 우리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다 건강하게 만나서 오늘처럼 신나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